네, 안녕하십니까. 나눔 경영 컨설팅의 김종혁 강사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시도를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캐논 70D로 DSLR로 강의 영상을 찍었었는데, 오늘부터는 제가 새롭게 바꾼 갤럭시 S9로 최대한 간편하게 강의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시스템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행할 내용은 최근에 여러분들께서 경제 뉴스를 보시다 보면 중미, 미중 무역 전쟁이 굉장히 심화되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90년대 초반이죠.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에 걸친 일본 버블 경제의 생성과 그 버블 경제가 터졌던 그 상황, 그리고 최근 중미 무역 전쟁에 관련된 이슈들의 연관성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일본의 역사 중에 그 2차 세계대전부터 말씀을 드려보면 미국의 핵 폭격으로 일본은 패망을 했습니다. 일본이 패망을 하고 그 당시에 이제 승전국들이 모여서 새롭게 세계 경제의 체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브레튼 우즈 협정입니다. 승전국들의 축제죠. 전후의 금융 질서를 위한 모임이었습니다. 그 모임에서는 승전국들의 파티죠. 매일매일 이제 파티를 하면서 거기에 차근차근 그 전후 경제 질서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지를 계속 협의하는 과정이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승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이죠. 미국이 기축 통화를 미국 달러로 결정했다는 게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기축 통화를 가지고 간다는 건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를 획득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금태환 제도입니다. 금태환 제도는 그 보유하고 있는 금의 양, 금의 가치만큼만 이 통화를 발행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1950년대, 60년대를 생각해 보면 정말 최고의 황금기라고 볼 수 있죠. 미국 경제에서. 자, 잠깐 제가 영상을 보여드려 볼까요? 자, 이 당시에 일본도 어마어마한 호황을 이어갔습니다. 그 호황의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뭘까요? 일본 옆에는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1950년에서 53년에 걸친 한국 전쟁 덕분이라는 이야기를 지금도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든 전쟁에는 어마어마한 물자가 들어가는데 미국에서 그 물자를 다 만들어서 보급을 하기엔 굉장히 보급선도 길어지고, 그래서 결정한 게 일본을 거의 보급 창고 공장화를 시켜서 일본 경제가 대호황으로 이어져 갔습니다. 자, 이렇게 1950년대, 60년대 경제 대호황을 이어가다가 미국이 굉장히 큰 뻘짓을 하게 됩니다. 1970년대. 자, 뭔지 다 예상하시다시피 베트남 전쟁이었습니다. 특히 이 베트남 전쟁에서는 미국이 어마어마한 돈과 물자를 쏟아 부었습니다. 1955년부터 75년까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50년대, 60년대는 아마 프랑스와 베트남의 전쟁까지 다 포함한 걸 이야기할 겁니다. 75년 미국이 베트남에 철수하기까지 미국은 어마어마한 돈을 지출을 했었고, 제가 생각할 때 또 이 베트남 전쟁의 또 한 가지 그 새로운 국면이란 건 매스컴을 활용한 그 전쟁에서는 북베트남이 확실한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매스컴에 노출된 수많은 잔인한 장면에
미국에서는 또 특히나 그 당시는 징병제였기 때문에 그 히피 문화와 또 그 반전 문화 때문에 그 미국 선거에서 기존에 있던 정권이 바뀌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자, 이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은 달러를 어마어마하게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달러 무한 인쇄를 시작을 했었죠. 엄청난 달러를 계속 찍어내서 그 돈으로 베트남 전쟁에 여러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을 하기 시작했었는데, 아시다시피 브레튼 우드 체제에서 금태환 제도였었죠. 가지고 있는 금의 가치만큼만 달러를 인쇄할 수가 있는데, 미국은 무한정 쇼미더머니처럼 무한정 돈을 찍어내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게 되고, 몇몇 나라는 미국에 달러를 주고 금으로 바꿔달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미국 연방준비제도 은행 지하에는 금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에는 무려 한 8,000톤 정도가 있다고 이야기가 있죠. 저는 가장 기억나는 영화가 다이 하드 3입니다. 1995년도에 제가 그 대학생일 때 기억이 나는데 엄청난 금이 쌓여 있고 공사를 가장한 악당들이 그 중장비를 동원해서 이 금들을 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1971년도에 당시 대통령이었던 닉슨이 어마어마한 선언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선언이었을까요? 자, 입모양을 보고 제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그때 이야기한 게 닉슨이 이젠 금으로 못 바꿔줘! 배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당시엔 미 연방은행에서 금을 비축을 하면 금 비축량에 비례해서 달러를 발행하고 그 기축통화로 세계 각국 통화의 교환 기준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닉슨 독트린이란 건 어떤 내용이냐면 미 재무부의 채권을 발행하면 채권 발행량만큼 달러를 발행하고 IMF의 지도하에 국가별로 자율적으로 환율을 조정한다는 뜻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미국이 마음대로 발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런 미국 달러가 있는데 이젠 금으로 안 바꿔준다고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이 달러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금으로 안 바꿔줍니다. 달러의 가치는 계속 떨어집니다. 금과 바꿔주지 않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자,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면 물가는 어떻게 될까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물건의 가치는 올라가겠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물건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자, 이 물가가 올라가는데 가장 먼저 반응을 한 물가는 어떤 물건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제품들의 재료가 되고 모든 제품들을 움직이려면 꼭 필요한 것들 뭘까요? 전기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제 옷, 안경에 들어가는 요소, 뒤에 있는 책들, 플라스틱, 모든 것들, 예, 기름이겠죠, 기름. 예, 기름의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기름의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그 당시 정치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이 1940년대에 건국을 해서 주변에 있는 국가들과 갈등이 심해졌었고, 그리고 또 계속 전쟁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1970년대, 73년도에 터진 전쟁은 4차 중동 전쟁이었습니다. 그때 미국이 계속 이스라엘을 도와주니까 중동 국가들은 그 생산량을 굉장히 많이 떨어뜨려 버렸고 그에 따라서 가격이 폭등을 했습니다. 석유 가격이 무려 몇 배나 상승했을까요? 석유 가격이 무려 10배나 상승을 했습니다. 석유 가격이 상승을 하면 모든 물가는 이어서 상승을 하게 되고 이게 전 세계로 이어졌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74년생이었으니까 한 2차, 3차 석유 파동 때 정도는 제가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나던 게 집 근처에 있던 주유소에 굉장히 길게 줄을 섰었고 저도 지금 나오는 영상처럼
그 어머니를 따라서 석유를 받아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이렇게 석유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자, 이론적으로는 경기가 좋으면 물가가 상승하고, 그죠?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물가는 상승을 합니다. 상승을 하는데, 희한하던 게 그 당시에는 경기가 나쁜데도 불구하고 물가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걸 이야기하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자, 그때 1981년도 80년대 초반에 미국 대통령이 새롭게 뽑혔는데 누구였을까요? 바로 로널드 레이건이었습니다. 그리 유명하지 않은 영화배우 출신인데 공화당의 후보로 해서 뽑혔어요. 그리고 이 대통령의 경제적인 정책을 뒤에서 도와주던 사람이 바로 폴 볼커입니다. 미 중앙은행 의장이었습니다. 그때 이 폴 볼커가 이야기를 했어요. 스태그플레이션에도 해결법이 있다. 지금 불경기이고 물가도 굉장히 높은데 이거 해결할 방법이 있다. 그때 로널드 레이건은 돈을 풀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폴 볼커는 아니, 금리를 대폭 올려버리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금리가 얼마 정도 되죠? 우리가 돈을 맡겼을 때 은행에 한 2%, 3% 정도 되지 않나요? 2%, 3% 정도. 자, 그때 로널드 레이건은 오케이, 금리를 20%로 하자라고 이야기해버렸어요. 20% 대단한데요. 만약에 제가 돈이 한 1억 정도 여유 자금이 있고 이걸 은행에 그 당시에 맡겼으면 무려 2천만 원씩 나옵니다. 금리가 20%니까. 자, 우선 금리가 굉장히 올라가면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을 은행에다가 넣겠죠. 돈을 많이 주니까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럼 시중에 돈이 별로 없어지면 물가는 떨어집니다. 물가가 안정이 됐었죠. 그리고 돈을 많이 빌린 기업들은 이자 부담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실 기업들이 대규모로 정리가 됩니다. 희한했던 게 그렇게 해서 미국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재밌죠? 금리를 무려 20%나 올려버렸습니다. 로널드 레이건이. 자, 그때 미국에서는 머스키 법이란 게 나옵니다. 머스키 법은 1970년 미국에서 제정됐는데 75년까지 유해가스 배출량을 1971년에 10분의 1로 낮추어야 한다는 법입니다. 그때 미국의 모든 자동차 업체들은 이건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맞춰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한 자동차 업체가 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회사가 어딜까요? 이건 지금 옆에 보이는 영상은 1972년도 산 토요타 시빅입니다. 소형 자동차. 그리고 엔진 효율도 좋고 1950년대, 60년대 미국 자동차들 크기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기름도 적게 들고 그리고 또 에너지 효율성도 높고 유해가스 배출량도 낮고 만들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버린 겁니다. 에너지 효율성도 좋고 고품질입니다. 일본 제품들이 미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그 당시는 고금리로 인한 미국 기업의 고난 시기였습니다. 그때를 배경을 한 영화 1990년도 프리티 우먼. 리차드 기어 굉장히 멋있죠. 리차드 기어는 동부 출신의 M&A 전문가입니다.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저도 이제 1980년대 후반이나 90년대 영화를 떠올려 보면은 일본이 미국 영화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돈 많은 기업가 그리고 또 파산한 미국 기업을 M&A 해서 사는 사람. 그런데 또 호텔에서는 그 타올이나 그 가운 같은 걸 챙겨서 가는 그런 기본적인 에티켓이 없는 사람.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많이 하던데 그때 리차드 기어는 동부 출신의 M&A 전문가입니다. 뉴욕 출신이 서부로 와서 기존에 있던 제조업체를 M&A 해서 누구한테 판다? 일본에게 파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한 거죠. 미국 기업의 빈자리를 일본 기업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 당시 일본 기업들이 미국의 부동산도 대규모로 구매를 하고 녹음되고 있죠? 대규모로 구매를 하고
또 건물도 사고 일본 기업 저는 기억이 나는 게 콜롬비아 영화사가 기억이 납니다. 소니가 콜롬비아 영화사를 구입을 했을 때 미국에서는 굉장히 큰 충격이라는 그런 뉴스가 많이 나왔었어요. 자, 그렇게 고금리로 인한 미국 기업의 고난 시기를 일본 기업들이 차지하기 시작을 했었고 미국 국민들이나 기업에서는 이걸 굉장히 큰 위기로 생각하게 됩니다. 일본 자본의 습격이 시작이 됐었죠. 자, 토요타의 자동차, 혼다, 전자업체 소니, 파나소닉, 오토바이 스즈키. 자, 뒤에 영상을 보시다 보면 트럼프 타워가 나옵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의 젊은 시절 영상이 나옵니다. 굉장히 젊었죠. 잘생겼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트럼프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부동산 재벌이고 이 당시에 이 부동산 가격도 떨어지면 이걸 사서 자기가 리모델링 해서 다시 팔아야 되는데 일본 기업들이 와서 부동산을 막 사게 됩니다. 그럼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들 입장을 한번 바꿔 생각해 보세요. 이건 트럼프에게 굉장히 큰 기회인데 일본 놈들이 와서 미국의 부동산을 구매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트럼프 입장에 생각해 본다면 기분이 굉장히 나쁘겠죠. 감정이 생기겠죠. 그것도 계속 이어질 겁니다. 아마도. 옆에 보이시는 화면에 이 장면 생각나시죠? 제가 봤을 때는 이 장면도 트럼프를 워낙 싫어하는 미국의 매스컴들이 만든 이미지 같은데, 만들었다는 게 뭐냐면은 이 행동을 하기 전에 아베 수상이 먼저 했습니다. 먼저 이거 고기에게 먹이를 주고 털어주고 이걸 따라 한 겁니다. 따라 했는데 미국의 매스컴들은 이 장면만 가지고 이제 트럼프를 씹는 데 많이 쓰죠. 아시아 5개국 순방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 첫 번째 방문국인 일본의 한 연못에 상자째로 잉어밥을 뿌렸다가 온라인에서 여론의 문매를 맡고 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장면 많이 기억나십니까? 트럼프가 아베를 처음 만났을 때, 백악관에서 처음 만났을 때 악수를 하는 장면입니다. 보시죠. 자, 아베의 표정이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예, 웃고 있죠. 굉장히 세게 지고 있네요. 자기 쪽으로 당기면서. 자, 레이건도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일본의 위협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대책을 세웠어야 됩니다. 1980년대에. 트럼프도 마찬가지 같아요. 지금 중국에서 뭐 굴기를 이야기하고 있고, 2025년 제조 중국?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미국을 초월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전 굉장히 비싼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플라자 합의가 나오게 됩니다. 플라자는 뉴욕에 있는 호텔입니다. 지금처럼 G7 회의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플라자 합의에서는 독일과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이 정도 한 5개국 정도가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그때 마르크화와 엔화의 가치를 갑자기 올려버립니다. 올려버리는데 이때 오른 마르크화 같은 경우에는 독일은 90년대 초반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굉장히 갑작스럽게 통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통일이 되면 비용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때 그 당시 독일은 배째라고 이야기 나왔었죠.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 그렇게 다시 이제 확대 전략을 펼치기 시작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 엔화의 가치가 갑자기 올라가니까 외국의 투기 자본들이 또 일본 엔화에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서 엔화의 가치는 무려 2배 정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희한했던 게 뭐냐면 일반적인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에 자기 자국의 화폐 가치가 갑자기 올라가면
이거 이제 특히 수출 같은 경우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건데 희한하게도 일본은 대미 무역 적자가 줄지 않고 더 커졌습니다. 무역 흑자가. 그 이유는 원가를 대폭 절감하고 품질을 개선시켰어요. 굉장히 특이한 경우입니다. 자, 그 당시 1980년대 일본 현실을 볼게요. 엔화의 가치가 갑자기 올라가니까 굉장히 불안해졌을 겁니다. 그래서 제조업체들은 원가 절감을 위해서 인력을 줄였어요. 그리고 또 내수가 불안하니까 정부에서는 대규모로 내수 진작책을 씁니다.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대폭 인하를 해버렸어요. 지금도 일본의 금리는 거의 0%에서 1% 정도 아닌가요? 은행에 돈을 맡기면 오히려 보관료를 줘야 되는 경우. 자, 수출은 호황입니다. 이게 특이한 경우죠. 수출이 호황이라서 돈이 밀려 들어옵니다. 정부에서도 돈을 푸는데 수출 대금이 들어오면서 돈은 더 많아집니다. 돈이 남아 도는 경우가 돼버렸어요. 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돈을 어디에? 예, 부동산에 넣었습니다. 땅을 사고, 집을 사고, 건물을 사고, 그리고 또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호황이니까, 수출 호황이니까 수출 업체에 주식에다가 넣어주고, 그리고 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개인에게도 빌려드릴게요. 10억짜리 물건을 사는데 돈이 없어도 됩니다. 오히려 뭐 인테리어 할 수 있게 돈을 더 빌려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일본의 버블 경제는 1988년부터 1990년까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옵니다. 한 2년, 3년 정도. 지금도 이제 그 일본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을 만나보면 그 당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버지께서 신주쿠에 건물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걸 그 당시에 팔아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막 10억짜리가 갑자기 몇 억이 됐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도 많이 했었는데, 자, 이런 버블 경제가 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베이비 스텝이라고 금리를 조금씩 올리잖아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같은 경우에도 0.25%씩 조금씩 올리는데, 그 당시 일본에서는 금리를 갑자기 올려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질주하고 있는 트럭을 이제 커브에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세게 밟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세게 올려버리면 이렇게 쓰러집니다. 금리를 89년도에부터 6%로 올려버렸습니다. 6% 뭐 그렇게 높은 거 아니네? 높죠. 2.5%에서 6%까지 갑자기 올려버렸습니다. 금리를 대폭을 인상을 해버리면 이제 영향을 받는데, 거기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은행의 대출 총량을 규제를 해버렸습니다. 너네 은행에서는 이 이상을 대출해주면 안 된다. 그럼 은행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존에 빌려줬던 이 대출액을 다시 회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때 일본의 부동산과 주식은 갑자기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80년대에 엄청났던 일본의 버블 경제 모습을 소개한 영상이 있는데 잠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저 당시 유명하던 나이트가 줄리아나 도쿄죠. 기억나십니까?
자, 여기서 이제 중국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중국으로. 자,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대의 강대국으로 부상을 했습니다. 여기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필로폰네소스 전쟁의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에서 어떤 그 아테네가 초강대국이었는데 빠르게 부상하는 신흥 강국이 있을 때 그때 이제 그 기존 세력 판도를 흔들면서 패권국과 충돌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1950년대, 60년대를 거치면서 미국의 가장 큰 적은 소련이었습니다. 소련. 이때 일본과 독일,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폴 등은 굉장히 큰 수혜를 입었습니다. 미국의 같은 진영에 들어가면서 이 국가들에게 그 큰 미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는 게 굉장히 큰 수혜겠죠. 자, 소련은 어떤 걸 수출을 가장 많이 하죠? 소련은 원유죠. 원유, 석유와 가스를 수출 많이 하는데 1970년대 오일 쇼크가 오면서 대호황이 왔습니다. 대호황. 중동에서 감산을 하면서 원유와 가스의 가격이 올라갔는데 소련에서는 원유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경제는 대호황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때 이제 레이건이 금리를 20%를 올렸을 때 소련과 남미 국가가 파산을 하는 지경까지 갔었죠. 달러가 없기 때문에. 자, 일본 같은 경우에도 거의 경제 수준이 미국의 한 40%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플라자 합의에서 환율을 조정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소련에 이어 일본도 미국 정도까지 미국을 이제 따라 붙으면서 국력이 올라갔을 때 미국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었죠. 자, 그게 1990년도, 2000년대 이후에 중국이 일본 경제 수준의 한 60% 이상 정도까지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이제 좌시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금리를 올리는데 레이건 대통령과는 다르게 조금씩 금리를 올리고 있고 또 이야기하는 게 관세 벌써 올렸죠. 관세 올렸고 중국에게 요구하는 건 위안화의 가치를 올려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중국이 상대적으로 기술력이 떨어진다는 거에 좀 만만하게 보는 거죠. 일본보다 만만하고. 두 번째는 미국은 중국 금융시장의 개방을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가장 큰 목표는 이거 같아요. 지금 이제 폐쇄화되어 있는 중국 금융시장 개방하기를 원하고 있고 또 한 가지 홍콩의 거품을 보면 일본 버블 경제 시기와 굉장히 유사한 것 같습니다. 아파트 한 채 막 100억씩 하고 수십억씩 하고 지금 한두 평 뭐 서너 평짜리도 몇 억씩 하고 심지어는 주차 공간도 몇 억씩 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거품이 그 중국 금융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홍콩을 통해서 하니까 이 버블 시기에 굉장히 유사하다고 느껴지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 앞으로? 미국에서는 중국에게 금융시장을 개방하라고 계속 요구를 하겠죠. 그러면 중국에서는 우리 했잖아 라고 이야기할 거고 그렇다면 홍콩만 했잖아 본토도 해야지 라고 이야기하면 이야, 중국에서는 이 엄청난 흑자로 달러가 너무 많은데 국내에 달러가 많이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일본처럼 물가가 올라가는데 물가가 올라가면 중국 내에 중국 인민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이 부동산이 너무 올라가고 막 물가가 올라가면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은 그 국내에 난리, 뭐 황건적의 난이라든가 홍건적의 난이란가 태평천국의 난 이런 것들 때문에 정권이 다 전복이 됐기 때문에 중국은 그런 게 굉장히 민감하겠죠. 그래서 그렇다면 또 위안화 가치가 올라가는데 그러면 경기도 안 좋아질 건데 그러면 달러는 모조리 해외에 투자를 해버리자. 그 당시에 이제 리먼 2008년 10년 전이죠.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있을 때도 중국 내에는 돈도 남아 돌고 철강이나 시멘트도 다 남아 도는데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해서 했던 게 철도죠. 철도.
중국 전국적으로 우르무치와 뭐 티벳까지 철도 다 깔고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하는데, 그런데 또 2000년대, 2010년 이후에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그때 좋은 아이디어로 꺼낸 게 뭡니까? 1대1로 아닌가요? 1대1로 뭐 말레이시아부터 해서 뭐 파키스탄 이쪽까지 해서 투자하고, 뭐 한국 스리랑카부터 해서 철도 깔고 고속철 깔고 이러면서 돈을 그쪽으로 다 이제 투자를 해버리고 자기들의 영향력이 늘어나고, 그리고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 되겠죠. 자, 그런데 2018년도에 미국이 관세 올린다라고 얘기해버렸어요. 그래? 그러면 너네 올리면 우리도 올린다 하는데 좀 불안하겠죠. 또 올린다 이야기해버리니까 하지 마라는 그런 분위기가 나왔는데, 자,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예상을 해보면, 첫 번째 시나리오는 위안화를 절하해버린다라고 이야기하면 정면 충돌하겠다는 뜻이겠죠. 위안화를 절하해버리면 금리를 인상을 해버린다라고 미국이 이야기했을 때, 그러면 달러가 쭉 유출이 돼버리면 중국에도 우리나라 IMF 같은 사태가 올 수 있고, 그러면 금융시장이 개방이 되겠죠. 그러면 미국은 대호황이 생기고 주식이나 부동산이 또 올라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 굉장히 큰 시그널이 중국이 위안화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우느냐가 거시적인 경제에 굉장히 큰 시그널이 될 것 같습니다. 위안화를 절하하느냐, 절하한다고 이야기해버리면 미국 쪽의 경기가 대호황, 대폭 상승되지 않을까? 대신 다른 나라는 아수라장이 되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건데, 또 한 가지 어떤 사태, 절하가 아니라 위안화 절상시킬게요,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해버리면, 일본의 프라자 합의처럼 해버리면 중국은 일본하고 좀 다르겠죠.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도 수출이 악화가 될 것이다. 그럼 계속 압박하겠죠. 미국은 절대 봐주지 않으니까, 애들의 길을 꺾어야 되니까 계속 압박을 해버리면 금융시장을 또 개방을 해버릴 것이고, 그러면 돈이 중국 쪽으로 들어가겠죠. 돈이 들어오네, 다시 호황이 될 것이고, 자, 미국 증시나 부동산은 급락을 할 수도 있고, 이쪽에 조정 국면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30분 동안 간단하게 그 일본의 프라자 합의와 최근에 미국과 중국 무역 전쟁 관련된 이슈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유사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80년대 후반에 일본이 부상을 했을 때 미국이 썼던 전략과 그 뒤로 이어지는 방식,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양털깎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나 동남아시아에서도 이제 뭐 아시아에 뭐 몇 개의 용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다가 IMF 사태가 오면서 탁 털어먹고 나갔던 그 금융 세력들,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그 양털깎기가 아마 중국 쪽으로도 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 이제 그 제조업의 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의 역할을 누가 가지고 갈까? 베트남은 굉장히 상당 부분 많은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인도지 않을까라고도 예상을 많이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이슈는 앞으로 경제 흐름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계속 주시하겠습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눔 경영 컨설팅의 김종혁 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